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재미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따뜻한 사람, 성실한 사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는 말은 어쩌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냐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기억된다는 말에는 인간의 유한한 삶을 인정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죠.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없기에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고, 그렇기에 인생은 소중한 거고, 그렇기에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건 아닐까요? 나 자신을 어떤 사람이 되게 하려면 매 순간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선택,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관찰하고 그것들이 어떤 사람이 되게 하는데 일관성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즉, 막 살지 않아야 합니다. 정성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는 질문에 전남대학교 철학과 박구영 교수의 강의가 떠올랐습니다. 박구영 교수는 즐거운 사람과 아름다운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움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즐거움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아름다움에는 상처가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즐거움의 삶은 장식품의 삶이지만 아름다움의 삶은 예술품의 삶입니다.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 하모니 여러분들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의 고통,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하모니 분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아름다움은 상처나 고통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직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 자기 자신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과거의 경험들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경험들은 유용했고 그 경험들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만큼 멀리, 이 순간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 경험들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삶은 예술입니다. 아름다운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빨리 나올 수 있나요? 라고 묻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바로 조급함이죠. 우리는 조급함에 많이 시달립니다. 왜 시달린다는 표현을 쓰냐면 굳이 조급함을 느낄 필요가 없는 여유로운 일상에서도 조급함을 느끼기 때문이죠. 천천히 산책을 하다가도 횡단보도가 초록불로 바뀌면 무조건 뛰고 넉넉히 출발했음에도 앞차가 서투르면 빵빵빵빵 경적으로 울립니다. 친구가 사회적 성공을 하면 급 자신이 초라해지면서 조급해집니다. 심지어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휴식과 휴가 기간에도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막연한 조급함에 시달립니다. 오죽하면 조급한 현대인들에게 잠깐 멈춤을 위해 멍때리기 대회가 탄생했을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조급함을 부지런함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급함과 부지런함은 전혀 다릅니다. 부지런함의 사전적 의미는 할 일을 미루지 않고 제때에 열심히 하는 생활 태도입니다. 즉, 부지런해야 조급해지지 않는 거죠. 조급함 밑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자신의 속도를 믿지 못하고 세상의 속도에 휘둘린다는 뜻이죠. 자신의 속도와 세상의 속도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면
결국 자신의 세계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즉,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호흡이 빨라지고 소화가 안 되고 근육은 굳어갑니다. 신경계는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질병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의 시작은 조급함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속도를 찾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즉, 조급함 때문에 질병이 왔는데 조급함으로 질병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조급함은 진짜 자기 자신과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조급한 마음에 휘둘릴 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음을 걱정하며 허둥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무엇도 경험하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한 듯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질병은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졌을 때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균형을 되찾으려면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달리고 있는 차를 고칠 수는 없으니까요.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속도가 아닌 자신의 속도를 찾아야 합니다. 조급함에서 벗어나야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모님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논어에 하기불사증망 사이불합측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천 년 전 공자께서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배웠는데 생각하지 않으면 왜 답답함을 줄까요? 그것은 왜 그런지 원리나 의미를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자기 것으로 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웠지만 자기 것이 되지 않아서 삶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기 때문이죠. 마치 밥을 먹었지만 소화가 되지 않아서 답답한 것처럼요. 밥을 꼭꼭 씹어 먹어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배우고 생각하는 과정은 먹고 소화하는 과정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허겁지겁 급하게 먹으면서 배만 불리는 식사와 정성스럽게 오감을 만족시키는 식사는 완전 다를 테니까요. 그렇다면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왜 위태로울까요?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인 사실, 진실이라고 믿게 되면서 망상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꿈에서 깨기 전까지는 그게 꿈인지 모르고 실제처럼 믿는 것처럼 생각에 빠져 있으면 그게 사실이라고 믿게 되어 온갖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꿈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깨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길 역시 깨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바로 배움입니다. 내 생각이 과연 맞을까? 라고 질문하면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배워야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종종 생각을 멈추고 공부를 하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학교 다닐 때 벼락 공부의 허망함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달달달달 외워서 시험을 보면 점수는 잘 나오지만 돌아서면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힘들어도 낑낑대면서 생각하고 원리를 알아내고 풀어낸 문제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저절로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별 감흥이 없습니다. 힘들지만 낑낑대면서 해결했던 일들이 삶에 알아차림을 주고 성취감을 줍니다. 한번 여러분, 몸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배우고 생각하고 배우면서 점점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학습된 무기력이란 피할 수 없거나 극복할 수 없는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경험으로 실제로 자신의 능력으로 피할 수 있거나 극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거나 극복하지 않고 자포자기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어떤 약을 드시고 계세요? 그 약이 어떤 기전으로 몸에 작용하는지 알고 계세요? 그 약을 좀 줄여가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으면 어떨까요? 라고 말을 해보면 너무 당황스러워 하십니다.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의사 선생님이 꼭 먹으라고 했는데요. 저는 그냥 의사가 먹으라는 대로 먹고 있어요.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생각은 자신 안에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기에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고통의 늪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의사나 약사는 환자들의 고통을 줄여주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끌어내고 올바른 방향성으로 안내하는 길잡이가 될 뿐 절대로 환자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치유는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사나 약사는 기본적으로 약을 줄여주려고 노력합니다. 몸이 좋아지면 약이 필요 없어지기 때문이죠. 몸이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도와주기 위해 필요한 게 약이지 약으로만 질병을 치유할 수 없음을 모든 전문가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지나치게 약을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이 약을 이렇게 오래 먹어도 될까요? 이 약의 부작용이 그렇게 많다던데 안 먹으면 안 될까요? 약이 안 좋다고 해서 내 맘대로 끊어버렸어요. 하면서 약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 역시 자신 안에 약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전혀 모르기에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고통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합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정화하고 해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힘들어할 때 적절하게 약을 써서 몸을 도와주는 것이 몸의 치유 능력을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하모니 여러분, 자신이 복용하는 약이 어떤 성분인지, 부작용은 무엇인지, 언제까지 복용해야 할지 의사나 약사 혼자 결정하게 하지 마시고 같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의사나 약사는 여러분의 파트너이지 여러분의 해결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약은 도구입니다. 얻는 게 많은지 잃는 게 많은지 저울질해서 사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너무 의존하지도 말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모님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난관에 부딪힙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찰리 채플린의 명언이 생각납니다. 고통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이나 역경이 생길 때 의연하게 대처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좌절과 우울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삶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꺾이지 않는 마음, 즉 회복 탄력성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말합니다. 물체마다 탄성이 다르듯이 사람에 따라 고통과 시련에 대한 탄성이 다릅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도 강한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들은 원래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것저것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고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인 거죠. 젊어서는 짱짱한 고무줄처럼 회복 탄력성이 좋았던 사람도 쉬지 않고 잡아당기기만 하면 늘어진 고무줄처럼 회복 탄력성을 잃고 맙니다. 건강은 다시 회복 탄력성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회복 탄력성을 찾으려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재해석해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일은 분명히 나를 성장시킬 거야. 그리고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 알아차림이 올 때까지 계속 해보는 거야. 또한 스스로를 돌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 연결하고 자신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스스로를 위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서워? 힘들어? 아파? 슬퍼? 화나? 억울해?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물어봐주고 알아주고 안아줄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고 안아주면서 내가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확하게 파악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객관화해 나가면서 내가 옳다라는 아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회복 탄력성이 커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나를 올감했던 것들에서 벗어나 그것들을 도구로서 활용하면서 하루하루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살 수 있습니다. 두려웠던 하루가 선물로 다가옵니다. 사모님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화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화가 난지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화가 먼지처럼 자신의 내면에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어느 날부터 속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화끈화끈거리기도 하고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잠을 못 이루는 날도 점점 많아집니다. 화는 다른 감정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신호를 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화는 기쁨이나 즐거움, 슬픔 등의 다른 감정들과 달리 표현하는데 불편함이 많이 느껴집니다. 화에 내재되어 있는 공격성 때문입니다. 화를 내면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 화를 내면 내가 가진 것을 잃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억압하거나 회피합니다. 그러나 누차 말하지만 알아주지 않은 감정은 알아줄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내면으로 숨어버린 화는 억압되어 안으로 파고들게 됩니다. 화의 방향이 자신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화가 억압되어 자신에게 향할 경우 심한 우울감을 겪게 되고 그것은 신체화 반응으로 이어져서 알 수 없는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는 억눌러졌었던 화가 폭발하여 엉뚱한 방향으로 튀기도 합니다. 술을 먹고 주체할 수 없는 주사에 시달린다거나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적으로 변한다거나 자신도 모르게 욱하게 되어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 화를 가두지 말고 풀어놓아 자유롭게 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관계도 망치지 않고 나도 망치지 않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화가 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로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서 화가 났구나 라고 알아주는 이 간단한 일이 화가 뭉치지 않게 도와줍니다. 30년 이상 상담을 해오면서 알아차린 것은 마음속의 분노를 알아주고 풀어주고 내보내는 일이 당뇨약, 혈압약, 관절약 등을 먹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화와 함께 올라오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공격성을 잘 처리할 수 있을 때 건강할 수 있고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다지도 마음에 대해 깊은 관심을 쏟고 매일 하모니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완벽주의이고 예민한 편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평가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완벽주의는 무척 성실하고 꼼꼼하며 체계적이고 성취지향적입니다. 스스로에게 매우 엄격하며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뭘 해도 대충 하는 법이 없고 무척 부지런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보상도 받게 되어 꽤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완벽주의는 더 가속화됩니다. 그런데 뭐든 지나치면 균형이 깨지게 되고 역기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완벽하게 해낼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은 아예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못합니다. 또는 지나치게 세부 사항에 집착하여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하느라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 처리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혼자서 다 하게 됩니다. 한번 시작한 일은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립니다. 일이 잘 안 풀렸을 때는 스스로를 심하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늘 불안합니다. 사실 완벽주의라는 말은 어쩌면 저는 늘 불안합니다 라는 말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비난받을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스스로를 완벽하라고 체근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기반으로 성장하지 않고 불안과 결핍을 기반으로 성장한다면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건강입니다. 인간이 가진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일찍 혈액과 체액을 고갈시켜서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과민성 대장 증상으로 인한 설사나 변비, 소화불량, 속쓰림, 면역력 약화로 인한 세균 바이러스 질환, 자가면역 질환,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생리불순, 갑상선 저하, 만성 피로, 각종 염증과 암, 그리고 불면, 우울증, 공황장애 등등등 현대인들이 겪는 모든 질환에 다 노출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체질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이 다를 뿐 결국 그 뿌리에는 자기 불신과 불안이 있습니다. 결국은 스스로를 풀어놓아 자유롭게 해줘야 합니다.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자신의 불안을 인정하고 안아줘야 합니다. 자신을 믿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평가받고 인정받으려고 태어난 게 아님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몸을 힘들게 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나를 지켜준 몸에 대한 감사와 너무 혹사시킨 것에 대한 미안함과 반성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주면 몸은 다시 사랑으로 보답합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지나친 제품이나 약에 대한 환상 때문에 오히려 실망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이 제품만 복용하면 다 낫는 줄 알았어요. 제품을 이렇게 오래 복용했는데도 왜 또 재발하나요? 제품을 언제까지 복용해야 하나요? 제품 때문에 몸이 더 안 좋아졌어요. 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확히 이해하고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듯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확히 이해하고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요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듯 몸에서 일어나는 일도 요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제일 쉬운 방법은 남 탓, 세상 탓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어나는 일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해버리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변화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즉, 남 탓을 하게 되면 정작 자신이 해결해야 할 스스로 문제로부터 도망가게 됩니다. 자신의 변화와 성장의 기회를 차단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됩니다. 결국 남 탓에 빠져 있으면 같은 문제가 계속 되풀이되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건강을 되찾기 위해 제품이나 약을 복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이나 약은 스스로 몸의 치유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제품이나 약을 복용하고 몸에서 생긴 변화를 보면서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좀 더 수월하게 보살필 수 있습니다. 제품이나 약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제품이나 약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의사 탓, 약사 탓, 제품 탓, 약 탓을 하고 있으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탓, 부모님 탓, 자식 탓을 하고 있으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내 잘못인가요? 내 탓이라는 말인가요?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결핍이 있고 몸과 마음은 늘 불안정하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중심을 잡고 오류를 찾아내고 성장하고 변화하며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땅이 기울어진 건지 내가 기울어진 건지 잘 살펴보고 중심 잡고 살아가면 됩니다. 결국 남 탓도 좋지 않고 내 탓도 좋지 않습니다. 남 탓 아니면 내 탓의 이분법적 사고로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의사나 약사는 파트너일 뿐, 배우자나 자식도 파트너일 뿐, 제품과 약품은 도구일 뿐, 결국은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를 치유하고 성장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미병을 아시나요? 병은 아니지만 병이 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물이 끓기 전, 해 뜨기 전, 밥이 되기 전, 해지기 전 등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즉, 질병으로 진단되기 전이지만 언제든지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건강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본인은 힘들지만 막상 병원에 가면 검사상으로는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 이상이 없다니까 좋기도 한데 실제로 본인은 힘드니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어서 병원이 작아서 그런가? 뭐 다른 검사를 해봐야 하나? 하면서 다시 다른 병원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래도 아무 이상이 안 나오면 아이고 내가 몸이 약해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번에는 보약을 먹기 시작합니다. 병명이 없기에 남들이 효과를 봤다는 홍삼, 인삼, 녹용, 공진단, 침향환, 흑염소, 흑마늘 등 몸에 좋다는 식품을 큰 기대를 하며 복용해 봅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안 하고 있자니 너무 힘들고 불안하기 때문이죠. 막상 열심히 먹어보긴 하지만 효과를 보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력이 좀 올라오는 듯 하긴 하지만 여기저기 아픈 것은 여전합니다. 미병은 건강 상태와 질병 상태의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질병의 회색지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고대 의학서인 황제내경에 좋은 의사는 병을 치료하지 않고 미병을 치료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미병을 잘 관리하는 것을 의사가 갖춰야 할 능력으로 여겼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병 상태일까요? 한국한의학연구원이
한국갤럽과 함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한국인 1,100명을 조사한 설문에 의하면 약 45%가 미병 상태, 39%는 건강 상태, 16%는 질병 상태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미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만성 피로, 만성 통증, 수면 장애, 소화불량, 우울, 분노, 불안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병의 증상이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신체화 반응과 많이 비슷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미병은 동양의학적 표현이고 신체화 반응은 서양의학적 표현일 뿐 질병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그러니 질병이든 미병이든 신체화 반응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라는 겁니다. 질병으로 진단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이유가 있고요. 몸은 증상이라는 신호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통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기만 하면 결국 질병으로 꼴이 나게 되어 고통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미병 단계일 때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고통도, 비용도 최소화하고 삶의 질도 높아질 테니까요.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심장이 두근거려서 힘들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원래 심장은 늘 뛰고 있지만 건강한 사람은 이를 의식하지 않고 살죠. 그러나 부정맥이 일어나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거나 덜컥 내려앉는 증상이 발생하고 더불어서 어지럽고 숨쉬기도 힘들고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자동차의 엔진에 문제가 발생하면 쿨럭쿨럭 하다가 부르르르 떨다가 시동이 꺼지는 것처럼 사람의 심장도 부정맥이 발생하면 갑작스런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기에 여간 불안한 게 아닙니다. 심장은 혈액을 온몸으로 뿜어주는 펌프입니다. 심장이 이렇게 펌프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심장이 근육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심장의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즉 오므렸다 펴졌다 하면서 온몸으로 피를 보낼 수 있는 거죠. 팔다리는 우리 마음대로 오므렸다 폈다 할 수 있지만 심장은 내 마음대로 오므렸다 폈다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서 오므렸다 폈다 하는 걸까요? 심장 내부에 심장을 오므렸다 폈다 할 수 있게 전기를 발생하는 조직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심장은 자체적인 전기 충격으로 오므렸다 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정맥이란 바로 이런 심장의 전기 발생 체계에 변화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운동을 하거나 몸에 열이 나거나 커피를 마셔서 심장이 빨리 뛴다고 걱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가만히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심장이 뛸 때인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병원에 가면 심전도 검사를 통해 부정맥의 원인을 찾아보는데요. 대부분은 심장에 이상이 없다고 정상 판정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에게 상담하신 최모님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약골이었고 자주 어지러웠습니다. 그래도 젊어서는 그럭저럭 살았는데 갱년기 이후에 몸이 점점 안 좋아지더니 어느 날부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내과에 가서 검사를 해도 원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주치의 처방에 따라 심장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3개월이 지나자 어느덧 약이 9알까지 증량이 되었습니다. 약이 늘어났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산부인과에 가서 호르몬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습니다. 호르몬을 처방받아 복용하면서 겨우 심장이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기력이 찾아왔습니다. 체력이 너무 딸려 일상생활이 힘들었고 자주 편두통에 시달리게 되면서 저에게 상담을 신청하게 된 거죠. 상담을 해보니 이분 너무 열심히 사는 분이었어요. 30년 동안 한 동네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며
하루 11시간씩 일을 하고 계셨던 거죠. 완전한 혈액 고갈, 체액 고갈이었던 겁니다. 쓰는 혈액은 많은데 갱년기가 되어 만드는 혈액이 부족해지니 심장이 쥐어짰던 거예요. 그나마 호르몬제를 복용하니 부정맥이 사라졌던 이유는 호르몬제의 혈관 확장 작용 덕분이었던 거죠. 여성 호르몬이 혈관 내피를 확장하여 혈액순환을 도와주니까, 즉 호르몬제가 심장이 일을 잘하게 도와주니까 심장이 편해졌던 거죠. 그러나 호르몬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유방암이나 자궁암의 위험도 있고 혈전 생성 위험도 있어서 너무 오래 복용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혈액을 채워주고 무리한 생활 패턴을 바꿔주지 않으면 몸은 계속해서 혈액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분에게 혈액을 채워주는 영양소를 권해드리고 혈액을 아껴 쓰라는 조언을 해드렸어요. 병원에서 처방받는 여성 호르몬제는 드신 지가 너무 오래되셔서 천연 호르몬제로 스위치하면서 서서히 줄여나가시도록 도와드렸어요. 이분은 오래전부터 상담 치료도 받고 계셨기에 마음 관리도 꾸준히 함으로써 부정맥도 사라지고 편두통도 사라지고 무기력도 사라져서 다시 열심히 일도 하시고 사랑도 하시면서 잘 살게 되셨습니다. 현재는 병원 처방약인 심장약과 호르몬제는 다 이별하시고 몸도 마음도 너무 가벼워지셨다고 합니다. 물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셔서 건강 체크도 하시고요. 저희 제품도 열심히 드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심장이 두근거리면 예전처럼 불안해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무 무리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힘도 생기셨습니다. 이렇듯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이유가 있으니 무조건 약으로 증상을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몸과 마음의 소리에 잘 귀 기울여서 균형을 찾아준다면 몸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문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